안녕하세요. 시주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호르무즈 해협 이슈인데요. 이 얘기는 지난 2달 동안 뉴스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2월 말에 이 전쟁이 터지면서 시작됐고, 3월에는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166까지 찍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예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휘발유가 갤런당 $5를 뚫었고, 한국도 주유소 기름값이 순식간에 튀어올랐죠. 자,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영상 찍기 전에 큰 뉴스가 하나 터졌거든요. 이란의 외무장관 아락치가 자기 X 계정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레바논 휴전이 시작된 것에 맞춰서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상업 선박에 완전히 개방한다. 이란 정부 공식 입장이고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WTI 유가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브렌트도 같이 밀렸고 장중에 시장이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림이 너무 깔끔해 보이는데 드디어 풀리는구나 하고 유가도 빠지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호르무즈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는 방아쇠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오늘 3가지 구조적인 근거로 풀어볼 거고요. 이 얘기가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하고 연결되는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될 건지, 돈은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뉴스가 어디까지 믿을 만한 건지, 그리고 시장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부터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나오는 헤드라인들 한번 보시면 트럼프가 어제 기자들한테 이란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어요. 며칠 전에는 이달 안에 합의 가능하다고도 했고요. 근데 같은 날 블룸버그에서는 걸프 지역하고 유럽 외교관들을 취재해서 다른 얘기를 내놨어요. 실제 평화 합의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걸릴 거라고요. 그리고 더 날카로운 얘기가 있는데 채템 하우스라는 영국의 외교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맥케어라는 분이 전 영국 주 이란 대사거든요. 이분이 이번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 꽤 세요. 단기들은 없다. 트럼프가 저렇게 낙관적으로 말하는 건 시장 영향을 의식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이건 거대한 치킨 게임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는 자기 말 한마디에 유가랑 주식이 출렁이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안시키려고 합의 가까워지고 있다 같은 말은 자주 던집니다. 근데 정작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양쪽이 한 발짝도 물러나진 않고 있었거든요. 지금 양쪽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미국은 호르무즈 즉각 개방하고 핵 프로그램 포기해라 이거고요. 이란은 전쟁 배상금 내고 호르무즈 주권 인정해라 이거였어요. 이게 2달짜리 휴전 테이블에서 좁혀질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합의까지 갈지, 언제 갈지, 어떤 조건으로 갈지, 이건 솔직히 예측할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하고 외교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춥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합의 여부에 꽂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최소한 호르무즈만은 열려라 이거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전쟁이 끝나든 말든 핵 합의가 어떻게 되든 제재가 어떻게 되든요. 그 바닷길만 열면 기름은 일단 돌기 시작해요. 유조선 230척이 지금 오만만 바깥에서 대기 중이거든요. 이 배들이 들어가서 실어 나르기만 시작해도 최악의 공급 쇼크는 일단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이 완전 개방 선언했을 때 유가가 11% 빠진 거예요. 합의가 됐다에 반응한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는구나에 반응한 거죠.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 호르무즈가 열린다고 치자. 그럼 유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실 텐데, 이 전쟁 전에 브렌트가 $60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거기로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게 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다음부터 3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할 3가지 중에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인데, 지난 10년간 유가의 일종의 자연스러운 상한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셰일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의 세일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죠. 땅속 바위층에 있던 석유를 새로운 기술을 뽑아내는 방법이 개발된 건데, 텍사스에 있는 퍼미안 분지라는 곳에서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 덕분에 미국이 갑자기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글로벌 유가에 어떤 효과를 만들었냐면요. 일종의 자동 제어 장치였어요. 중동에서 뭐가 터져서 유가가 좀 튄다. 그럼 셰일 회사들이 80달러 넘었네? 뽑자 하면서 시추기를 확 늘려요. 미국 셰일은 중동 원유하고 다르게 대응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몇 달 만에 생산량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급이 금방 따라붙어서 유가가 다시 눌립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공식이 뭐였냐면 중동이 뭐가 터져도 6개월 지나면 유가는 어떻게 내려온다 이런 거였어요. 이 투자자들 머릿속에 이게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거의 상식처럼 바뀌어 있었는데 2019년에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받았을 때도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도 결국 셰일이 공급을 채워주면서 유가가 잘 정리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 이 공식이 깨진 것 같아요. 왜 깨졌냐? 이 좋은 땅이 다 털렸기 때문인데요. 이 업계 용어로 티어 1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 품질 좋은 시추부지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노력을 들여서 파도 기름이 훨씬 나오는 땅들이에요. 이 지난 10년간 셰일 회사들이 이 티어 1 땅에서 미친 듯이 뽑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 최상급 땅들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2024년, 2025년을 거치면서 심각한 고갈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효율이 약간 떨어지는 2, 3급 유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파도 기름이 많이 안 나오고 비용은 더 들어가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은 유가가 뛰어도 예전처럼 몇 달 안에 생산량을 확 늘릴 수가 없어요. 업계에서 리그, 그러니까 시치기 숫자를 늘려봤자 예전만큼 기름이 안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점점 한계에 차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내일 당장 완전히 열렸다고 쳐볼게요. 이란 석유도 다시 나옵니다. 일단 공급 쇼크는 풀려요. 그럼 유가가 전쟁 전처럼 배럴당 60달러 초반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60달러 선을 받쳐주던 메커니즘이 셰일의 탄력적 공급이었거든요. 근데 중동에서 공급이 잠깐 흔들려도 셰일이 채워줬고 반대로 중동이 풀리면 셰일이 오히려 투자를 줄여서 균형을 맞추는 구조였는데 지금 이 완충 장치 자체가 고장났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는 수도꼭지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중동, 하나는 미국 셰일.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을 확 열어서 물이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중동 수도꼭지는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잠길 수 있는 상태고요. 셰일 수도꼭지는 물리적으로 이미 수압이 떨어진 상태예요. 양쪽이 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호르무즈 긴장이 풀린다고 해도요, 시장은 예전처럼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중동에서 뭐 터지면 이번엔 누가 막아줘? 이 질문엔 답이 없거든요. 과거 10년간 안전판이 사라진 겁니다. 이 얘기를 알리안츠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유가 상단이 열려 있다. 과거에는 80달러, 90달러가 저항선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 저항선을 지지해줄 구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해요. 셰일이 바닥났으면 다른 데서 더 캐면 되잖아. 다른 나라들도 있고 심해 유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른 데서 더 캐는 일 자체가 10년간 지지부진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음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갈게요. 이게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유가의 뿌리가 실은 지금 10년간의 환경 정책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ESG랑 탄소 중립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을 생각하자. 화석연료는 줄이자.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가자. 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명분 자체는 좋은데, 근데 이 흐름이 투자 시장에서는 꽤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석유회사에 돈 넣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퍼진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었냐면요. 첫 번째로 연기금이나 대형기관 투자자들이 석유회사 주식을 포트폴리오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ESG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건데, 유럽 쪽 연기금들이 특히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블랙락 같은 큰 손들이 환경 기준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이 석유 탐사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걸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시추 관련 사업에 보험 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로 석유 회사들 스스로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주주들은 배당은 많이 달라고 하지. 사회적 분위기는 너네 왜 아직도 땅 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눈치 주지. 이러니까 새 유전 개발하는 큰 돈 쓰는 것보다 그냥 배당 더 주고 자사주 사들이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런 모든 게 쌓이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요. 지난 10년간 글로벌 에너지 업계가 신규 탐사와 설비 투자를 극도로 줄였습니다. 업계 용어로 언더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감이 오실 텐데 2014년 정도만까지만 해도 글로벌 상류 부문, 그러니까 유전 탐사하고 개발하는 데 투자되던 돈이 연간 7천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2020년쯤 되니까 이게 4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럼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유가가 올라도 공급이 즉각 따라와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얘기한 셰일 고가라고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 셰일은 좋은 땅 다 털어서 생산 못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라도 캐면 되는데 그 다른 데라는 게 10년간 아무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남미의 심해 유전이든 서아프리카 유전이든 새로 개발해서 기름이 실제로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빨라야 5년, 보통 7년에서 10년 걸려요. 15년 걸리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가 내일 풀린다고 해도요, 이란 기름이 다시 나온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시스템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면 생산이 확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 업계에서는. 그래서 BCA 리서치라는 매크로 분석 기관이 이 상황을 한 줄로 잘 표현했어요. 그린플레이션 역습이라고요. 쉽게 풀면 친환경 한답시고 10년 동안 준비 안 했더니 막상 위기 오니까 대체 공급을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풀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부터 석유 많이 캐자. 뭐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다고 해도 지난 10년간 투자 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다시 5년, 10년이 필요해요.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시간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비슷한 가격 급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시 미국이나 다른 산유국들이 열심히 유전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공급이 회복됐잖아요. 지금은 그 시간조차 벌어놓은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공급이 빠듯한 상태에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새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 이게 가격에 어떤 압력을 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급 쪽 얘기였거든요. 셰일 오일 안 나와, 새로 못 캐. 근데 수요 쪽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이랑 다르게 기름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급 쪽 얘기였잖아요. 이번에는 수요 쪽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전 세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쓰던 방식이 있었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재고를 들여놓자 이거예요. 영어로는 just in time이라고 하는데 딱 제 시간에라는 뜻입니다. 이 방식이 왜 유행했냐면 돈이 덜 묶여요. 재고를 많이 쌓아두면 그 재고에 들어간 현금이 창고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거나 빚을 갚거나 배당을 더 줄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고를 최소화하는 게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운영이었어요. 이 도요타가 자동차 제작에 이 방식을 완성해서 세계적으로 퍼뜨렸고요. 이후에는 거의 모든 제조업이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평균적으로 재고를 45일치 정도 들고 있는 게 표준이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최근 몇 년 새 완전히 깨졌는데 첫 번째 이유는 팬데믹 때문이에요.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을 때 많은 회사들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재고 아끼다가 공장 멈춘다. 자동차 회사들은 반도체 못 구해서 차를 못 만들었었고 전자 회사들은 부품 없어서 생산 라인이 섰어요. 이 생산 라인 한번 설 때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때 경영자들이 다 같이 느낀 교훈이 재고를 너무 빠듯하게 굴리면 위기 때 죽는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충격, 호르무즈 사태가 또 벌어진 거예요. 팬데믹 충격을 겨우 극복하는가 싶었는데 또 터진 거죠. 중동에서 배가 못 지나가니까 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납품도 지연되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기업들이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겠죠. 예를 들면 안 되겠다. 뭐 재고를 왕창 쌓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조달 방식이 슬슬 뭘로 바뀌었냐면요. 저스틴 케이스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혹시 몰라서라는 뜻이에요. 마인드셋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래서 과거에 45일치 들고 있던 재고가 지금은 75일에서 90일치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유가 얘기랑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재고를 쌓는다는 건 원자재를 사들여서 창고에 넣어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자동차 회사가 구리 75일치, 반도체 회사가 특수화학물질 90일치 이런 식으로요. 결국 이 모든 게 추가적인 원자재 수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회성 수요가 아닙니다.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팬데믹 한번 호되게 겪고 호르무즈 한번 겪고 뭐 이 정도 얻어맞았으면 예전처럼 45일치 재고 체계로 돌아가겠어요? 못 돌아가요. 한 번 쌓기 시작한 재고는요, 좀처럼 줄지를 않습니다. 이게 꽤 영구적인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얹어야 할 게 있는데, 재고를 쌓는데 드는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 회사가 45일치 재고에서 90일치 재고로 늘리려면 운전자분이 2배로 필요해요. 그 돈이 다 어딘가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게 뭘 뜻할까요?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 시장 금리가 쉽게 못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실이 쭉 연결되는데, 기업들이 재고를 왕창 쌓고 원자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쉽게 못 내려오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겠죠? 그럼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의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거시경제 전체에 계속해서 파급 효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근거 세 가지를 한번 다 봤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첫째, 셰일이라는 안전판이 사라졌다. 유가가 뛰어도 예전처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요. 둘째, 지난 10년간 아무도 새 유전에 투자 안 했다. 그래서 대체 공급을 당장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업계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도 5년에서 10년은 거뜬히 지나갑니다. 셋째, 기업들의 재고 방식이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원자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서 가격 하단을 받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어요.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는 늘어나고 시스템이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호르무즈가 풀리더라도 유가는 전쟁 전 60달러대로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고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좋아, 유가가 높게 유지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랑 금리는 어떻게 될까?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적 고유가가 만들어낼 인플레이션과 금리 밑그림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